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잠시 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도 이루어졌는데요. 뉴욕 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례적인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미국은 앞으로도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에서는 해외로 탈출하려는 시민들이 공항으로 몰려들고 동원령에 대한 항의 시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있고 유엔 헌장의 핵심 교리를 뻔뻔하게 위배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시장에 뇌관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집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한일 정상이 약 2년 10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유엔 총회를 위해서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30분 동안 약식 회담을 했는데요. 두 정상 모두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한미 정상도 조금 전에 만났다고 합니다. 뉴욕 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훈 기자, 한일 정상이 과연 만날 수 있을지 궁금했었는데 결국 만나게 됐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곳 뉴욕 시간으로 낮 12시 23분부터 약 30분 동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약식 회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의 첫 양자 회담으로 2019년 12월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입니다. 두 정상은 자유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위한 연대에 공감하고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현안을 해결해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 외교 당국 간 대화 가속화를 지시하기로 했는데 강제징용 배상과 같은 과거사 문제가 포함될 걸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 게 중요하다며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측 보도자료엔 두 정상이 대북 대응에 협력하기로 한 것과 윤 대통령으로부터 납치 문제에 대한 지지를 얻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자, 한미 정상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축소가 되면서 만남 자체가 이제 또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된 건가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에 윤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 참석하면서 자연스러운 짧은 회동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회동에 앞서 윤 대통령의 짧은 연설도 진행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뉴욕 일정을 마무리한 뒤 마지막 순방국인 캐나다로 이동해 트루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예, 이 전해드린 대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한일 한미 정상이 잇따라 만났습니다. 자, 이 소식을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판까지 회담 여부가 불투명했었습니다. 결국 두 정상이 얼굴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좀 의미를 짚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한일 정상이 2년 9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예. 그동안의 한일 관계가 너무나 냉랭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번 경우에도 과연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한일 정상이 만나기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 정부 측만 먼저 발표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일본 측 기시다 내각에서 굉장히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외교 참사다. 국내에서 굉장히 정부와 여당이 몰릴 뻔했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약식 회동이긴 했습니다만은 북핵 문제라든지
또 한일 간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 정상 간에 만나자. 또 외교 당국 간에도 협의를 지속하자라고 하는 그 첫발을 잘 디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의미도 있고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예, 참 긴장됐다 그럴까요? 정말 한일 정상회담이 좀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어제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 측에서도 처음부터 부인을 했었고, 예. 뭐 기시다 총리가 언론을 통해서 불쾌감을 표현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어쨌든 2년 9개월 만에 만난 것은 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제 30분 동안 만났다. 그런데 비공개. 이게 회담인지 하여튼 약식 회담이라는 표현을 우리 정부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 발언 공개도 없고요. 뭐 하여튼 합의문을 채택해서 발표하거나 아니면 그 과정을 취재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만나는 게 의의는 있었다. 풀어나가는 건 좋지만 그럼 이제 회담 끝나고 나서 양국이 그러면 아마 입장이나 내용을 발표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또 동상이몽적인 어떤 그런 그 해석이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이번에 물꼬는 텄지만 앞으로 그러면 현안들이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만큼의 물꼬를 텄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한일이 어렵게 만나 이것을 잘 살려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한덕수 총리가 아베 총리 장례식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일이 이런 것들을 좀 긴밀하게 해서 좀 국민들한테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당초 우리 대통령실이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를 밝히면서 일본 측과의 어떻게 보면 기싸움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자, 외교적인 그 관계로 봤을 때 이렇게 한쪽이 먼저 발표하는 것이 뭐 외교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원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으면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그 합의했다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까지도 이제 합의를 해야 예. 발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정부 측이 좀 의욕이 좀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난번에 이제 기자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라고 예. 이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측이 반발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런 일들이 이제 왜 벌어졌느냐 이렇게 하면은 일본 또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지금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조금 더 앞서고 있다.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일본 그 여론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특히 한일 관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나 과거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일제시대의 강제징용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아직 실마리를 찾지는 못하고 있어요. 물론 한일 외교장관과의 회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풀어갈 그 첫 단추를 꿰는 셈이지만은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이제 한일 간에 굉장히 그 삿바싸움이 예상이 된단 말이죠. 이런 그 일본 국내 상황이 복잡했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서도 일본에서는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나 예.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 경우도 앞으로 이런 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일정, 외교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매끄럽게 잘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본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연결해 드리도록 하고요. 한미 회담이라고 하기에는 뭐 좀 짧은 만남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미 정상도 이제 만나긴 했는데 당초에는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 일정이 굉장히 축소가 되면서 이 모든 예정됐던 정상회담들, 한국뿐 아니라 각국의 정상회담들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해서 자, 우리도 한미 정상회담도 못 열리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열렸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회담이라기보다는 뭐 잠깐 만났다, 뭐 그 정도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해외 순방을 국민들한테 알리면서 상당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많은 의미부여를 했고요. 한미도 정상회담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과의 현안이 지금 그 인플레 감축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기차가 지금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어떤 국내 여론이 상당히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미국에 가서 그것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뭔가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시도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국내 언론에도 좀 그런 것들을 보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5월에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을 했고, 특히 이번은 뭐 엘리자베스 국장 참석도 있었고 유엔 총회는 많은 그 외국의 정상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과연 한국을 만나서 진지하게 이런 현안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 이런 건 좀 의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보면 뭐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경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도 진지한 그 회담은 좀 무리였다고 보고요. 뭐 그나마 짧게라도 좀 만난 거, 뭐 그런 것들이 한국 정부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조금 더 그나마 나았다. 뭐 이 정도로 아마 의미 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도 정상회담인데 이제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갔으면은 양국 외교 채널에서 합의를 어느 정도 하고 나간 건 아니었겠습니까? 하죠. 야, 그런데 현지에서 하루 전날 이렇게 미국 대통령의 일정이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정상회담들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과거 같으면 이런 일이 뭐 많이 없었겠지만 예. 지금은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외교 예. 면에서도 특히 이번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정상들이 너무나 바쁜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영국에서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 때문에 수백 명의 정상들이 그쪽에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상들이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정치 일정들이 다 좀 뒤틀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번에 또 이제 77차 유엔 총회가 있었는데 다자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국제 외교 무대는 말 그대로 이제 전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국내 일정이 뒤틀려져 가지고 워싱턴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회동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그나마 이제 굉장히 짧은 만남이었지만은 만났으니까 다행이지, 이런 거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국내 정치가 어려워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외국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합니다만은 그 일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또 김건희 여사가 이제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국내 야권 민주당에서 굉장히 트집을 잡고 공세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웬만큼 잘해도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짧은 만남 속에서 의미 있는 정상 간의 대화가 오고 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있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그 정상 간의 상호 방문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대로 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래도 그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도 그렇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도 그렇고 모든 것이 기시다 총리는 기시다 총리의 일정이 있던 그 장소에, 그리고 바이든 총리와의 만남은 일정에 없던 바이든 총리의 일정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만남이 이루어졌거든요. 자, 이런 것을 두고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외교라는 것이 굉장히 잘 짜여진 어떤 질서 있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당히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 조문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마치 그 약속된 것이 아니라 한번 어쨌든 만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모양새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안 만난 것보다는 다행이다라고 지금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실에서는 안심할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외교라는 것이 그 양국 간의 관계이고 특히 또 양국 정상들 간의 또 개인적인 관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경험이나 국제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우리나라 외교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국민들이 대통령의 순방을 많이 걱정을 했기 때문에 돌아와서는 그간에 그러면 이 약식 회담이었지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리고 앞으로 외교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이 말씀 좀 주셨지만 상대방이 있는 장소에 찾아가서 만나는 일각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저자세 외교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이제 만나지 못하는 거였고, 두 번째 최악은 기시다 총리의 숙소로 찾아가는 회동이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게 최악이죠.
그런데 이제 제3의 장소를 물색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기시다 총리가 참여하는 행사가 이루어지는 그 빌딩에 이제 찾아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숙소로 따지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숙소에서 한 10분, 11분 정도 거리라 그러고 그 빌딩이 말이죠. 기시다 총리는 뭐 6분인가 7분 정도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뭐 중간쯤에서 만난 건데 어쨌거나 그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더 치밀하게 계획이 됐다면은 정해진 장소에서 네. 미리 공지가 되고 이렇게 만나는 게 정상적인 이제 외교 그 의전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허둥대고 촉박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도 않도록 앞으로 정말 정상회동이라면은 정상회동에 맞게 정상회담에 맞게 그런 그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정상 간에 만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출발입니다. 예. 저는 그거에 이제 의미를 좀 둬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과 이제 한미 정상회 결과에 대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저희가 이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것인데 이로써 한 달 만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도 다시 역전이 돼 우리 경제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는 현지 시간 21일 오후 2시에 발표됐습니다. 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raised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0.75 of a percentage point, bringing the target range to 3 to 3.25%. 사상 초유의 3연속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3에서 3.25%는 2008년 1월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3%대에 진입하면서 지난달 같았던 한미 간의 기준금리도 한 달 만에 재역전됐습니다. 자본 유출 등 우리 경제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또 원달러 환율 역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준은 앞으로도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And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objective. 파월 의장은 2% 물가 상승률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전망한 올해 말 금리 수준은 4.4%, 올해 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5.4%에 이릅니다. 미국 내 경기 침체와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오늘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0.75%포인트 인상하면서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네, 우리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뭐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미국이 이제 단행을 했는데 지금 우리 경제도 굉장히 위험한데 이 미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미국 연준의 그 정책 목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물가 안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완전 고용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미국 연준이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을 2%에 맞추고자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발표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은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6.3%라서 네. 이 2% 목표와는 상당히 큰 괴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완전 고용으로 지표로 삼고 네. 있는 실업률은 예.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깝다고 하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3.5%에 상당히 근접한 3.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 안정 측면에 더 방점을 두고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이 근데 또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됐어요. 예, 그렇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 경제도 타격이 심각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를 이자를 조금이라도 높게 주는 곳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우리보다 미국이 금리를 더 높게 주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했던 돈을 빼서 미국으로 옮기게 되니까 원화를 갖다가 달러화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제 같은 경우는 1,390원대 초반이었는데요. 네. 이제 조만간 이제 1,400원대를 돌파해서 그렇죠. 이제 1,500원대 근처까지로 상승할 거로 예상을 하고요. 예. 이렇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 물가, 수입품의 국내 가격, 예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1달러짜리 재화를 국내로 들어왔을 때 소비자분들이 뭐 예를 들면 1,300원에 사서 쓰실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1,500원에 그러니까요. 돈 주고 사셔야 되니까 예. 이제 월급은 안 올랐는데 재화의 소비재의 가격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 이건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으로 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뭐 소비재를 직접 수입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 원자재 재료비도 상승을 하고 이거는 또 국내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같은 경우 원유, 특히 원유는 달러화로 결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또 국내에서 소비하는 유가나 뭐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네.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돈을 빼가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돈이 예. 빠져나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주식 가격이 또 폭락할 수 예. 있을 위험성이 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예. 지금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요.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때는요. 일단은 달러화를 가지고 와서 원화로 환전을 한 다음에 한국의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에서 주식 주가 상승으로 돈을 벌어도요. 나중에는 다시 달러화로 환전을 해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해서 이 환전에서 손실을 보게 되면 주식으로 이득을 보는 게 환전에서 손실을 보면 큰 이득이 나중에는 없기 때문에 예, 원화 가치 하락이 예상이 될 경우에는 한국의 주식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가치 하락이 예상이 돼서 그 이전에 빨리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서 주가 하락이 예상되지만요. 반면에 채권 시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요. 9월에도 채권 시장의 유입 금액이 주식 시장에서의 유출 금액보다는 더 커서 네. 양 시장을 합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은 순유입입니다. 근데 채권 시장에서는 왜 유입이 되냐면요. 우리나라의 많은 국채라든지 뭐 우량 기업의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자율도 높게 쳐주고요. 그다음에 부도가 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중앙은행이라든지 국부 펀드에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장기 투자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주식 시장에서는 빠져나가도 채권 시장에서는 더 많은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유출된 중국 최근에는 네, 양쪽 네, 시장에서 다 유출되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의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국내 투자 금액 부분에서는 그렇게 우려가 안 되겠지만 예. 일반적인 개인 주식 투자하는 그렇죠. 사람들, 예. 그 펀드 방금 말씀한 채권은 이제 펀드에 가입된 예. 사람들은 이제 예.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개인적으로 뭐 맞습니다. 삼성전자에 예.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은 개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예. 주식 시장에만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예. 지금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결국은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죠. 일단은 주식 시장에서 자금 유출도 걱정이고요. 가장 큰 걱정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예. 문제입니다. 그거는 결국은 국내 수입 물가 상승을 유발해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대외 여건을 또 안 좋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원달러 환율 때문에라도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게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총재가 네. 소위 말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합니다. 사전에 이제 통화정책 방향을 미리 예고를 함으로써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방식의 통화정책 방식인데요. 지금 앞으로 남은 두 번의 금통위 회의에서 베이비 스텝 0.25% 포인트씩 인상을 하겠다. 단 물가 상승 경로가 우리가 예측하는 한 달에 전년 동월 대비 5%에서 6%대로 상승한다는 전제하에라고 예고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는 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양치기 소년 같은 이제 입장이 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그
그 명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빅스텝은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남은 2번의 그 FOMC 회의에서 오늘 요번에 중요한 정보가 발표가 됐는데 그 FOMC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향후 미국의 금리 전망을 예측을 하는 점도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올 연말에 그 중간값이 4.4%라고 나오고요. 내년 연말에는 4.6%로 나왔습니다. 예. 그 말은즉슨 내년까지도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고요. 올해 남은 2번의 FOMC 회의에서 다음번에 자이언트 스텝, 그다음에 빅 스텝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베이비 스텝 2번을 할 경우에는 한미 금리 차가 네. 150bp까지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것은 더 이상 저희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최소한 이번에 빅 스텝을 단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시장과 소통을 통해서 뭔가 명분 쌓기가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 물가가 만약에 6% 이상이 되면 예. 그 가이던스에 따라서 예. 그 베이비 스텝을 빅 스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겠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추경호 기재부 총리도 뭐 10월 달에 물가 네. 정점을 찍겠다. 다시는 뭐 6% 이상으로 물가 상승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예. 6%를 찍지 않는다 하더라도 빅 스텝을 할 수 있는 무슨 다른 명분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뭔가 외환 시장이 불안정하다. 뭐 에너지 가격이 수입 가격이 불안정해졌다. 이런 식의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예,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예. 드는데 지금의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와 또 1997년 금융 예. 외환위기 때와 좀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예. 비슷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 평가하시나요? 저는 상황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가 그 일단은 지금 같은 선진국도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 규모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 부도 위기 사태를 맞았고요. 예. 외환 보유고 감소 속도도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도 2,000원대를 돌파를 했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 오리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하고 비교했을 때는요. 그 위기의 이제 그 원인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의 금융 부분에서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부실화가 시작돼서 경제 위기가 생긴 것이고요. 예.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공급 측 요인으로 경제 위기가 왔다가 지금은 그 경제 위기 극복하겠다고 유동성을 과도하게 풀어서 물가가 상승이 돼서 네. 그거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걱정하실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가 외환 보유고도 충분히 쌓고 있고요. 지금 단지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환율이 급격하게 2008년 그러니까요. 금융위기 네. 수준으로 상승할 뿐인데요. 이 환율 상승이라는 것은 그냥 미국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외환위기나 뭐 금융위기 수준과 같은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이 상황은 좀 언제쯤 좀 풀릴까요? 예. 환율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저는 미국에서 그 금리 인상 기조가 금리를 인상하다가 그거를 중단하는 시점. 그때 그래서 한미 금리 차가 우리도 이제 이창용 총재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한 우리 한국은행도 계속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이미 가이던스를 줬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중단하는 시점까지는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이것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번에 그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까지는 금리가 계속 미국에서 올라갈 거로 보고요. 예. 올해 연말까지는 4.4%, 내년에 4.6%로 전망을 예. 했으니까 내년에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미국에서 더 이상 큰 폭으로 인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환율이 상승을 하고 뭐 하반기부터는 그냥 더 높은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7개월째 이어지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만 예비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러시아군이 수세에 몰리자 전세 역전을 노리며 승부수를 던진 건데 러시아 전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징집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탈출하는 시민들이 공항에 몰리면서 항공편 매진이 잇따르고 동원령에 항의하는 시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이 등 뒤로 비틀리고 양쪽 팔이 붙들린 채 시위대가 경찰에 줄줄이 붙잡혀갑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대상 부분적 동원령을 내리자 러시아 전국 곳곳에서 동원령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Я не боюсь. Я уже ничего не боюсь. Самое ценное, что они могут у нас отнять, это жизнь детей. Я жизнь ребенка своего не отдам. 수도인 모스크바에서는 시위 시작 15분 만에 10명 이상 체포되며 최소 50명이 경찰에 구금됐는데 저항하는 시위자를 바닥에 끄는 등 무리한 진압도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24개 도시에서 400여 명이 체포됐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잠재적 동원 대상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움직임도 커지면서 항공편도 줄줄이 매진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동원령 발표 이후 국외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모스크바에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지역의 직항편이 매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튀르키예 항공 웹사이트에서는 앞으로 3, 4일간 이스탄불, 앙카라 등으로 가는 항공편을 구할 수 없고 이스탄불행 비행기표 가격은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상원은 동원령 중 부대를 탈영한 병사에 대한 최대 형량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탈영병 처벌 강화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예비군 동원령뿐만 아니라 핵무기 사용도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전쟁의 책임이 오로지 러시아에 있다고 맹비난하며 유럽을 향한 핵 위협을 멈추라고 요구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푸틴은 피바다를 원하고 있다면서 핵전쟁 위협을 좌시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총회 연단에 오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설 처음부터 동원령을 선포한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Russia has shamelessly violated the core tenets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that you cannot seize a nation's territory by force.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면서 전쟁의 책임은 오로지 러시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Putin claims he had to act because Russia was threatened, but no one threatened Russia. 그러면서 유럽을 향한 무책임한 핵 위협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They're making irresponsible nuclear threats to use nuclear weapons. A nuclear war cannot be won and must never be fought.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독일 빌트지와의 인터뷰에서 핵전쟁 위협은 항상 있다면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피바다 속에서 익사시키길 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추방당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번 동원령이 러시아를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어제부터 일산 킨텍스에서는 국산 무기 전시회 DX 코리아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수조 원대 수출 쾌거를 올리면서 세계 방산 시장 5위를 노리는 국산 무기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는데요. 해외 무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본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구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K2 전차가 야산을 빠른 속도로 기동하며 목표물의 활광포를 정확하게 맞추고 다연장 로켓 구룡은 미사일을 사정없이 쏘아냅니다. 최근 해외에서 연달아 수출 쾌거를 올리고 있는 국산 무기 전시회 DX 코리아의 사전 행사로 열린 육군 기동화력 시범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사우디, UAE 등 43개국 고위 군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대규모 폴란드 수출 등 국내 방산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맹활약 중인 가운데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옆에서 실감한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발이 돼서 여러 가지 운영 유지를 위한 수리 부족이라든지 이런 조달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슬로바키아는 국방장관을 포함해 30여 명의 대규모 사절단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슬로바키아 공군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주력 기종 미그 29를 모두 공유하면서 전력 공백이 큰 상황이라 국산 경공격기 FA-50 긴급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 K9 자주포를 구입해간 에스토니아 역시 국산 전차와 전투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Korean weapons are as trustable as others. The quality is excellent. And the most important is that they are proved in practice. 한국형 항공모함 함재기로 연구가 진행 중인 KF-21 보라매의 함재기 KF-21 네이비와 대형 수송기 모형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의 부동산 규제를 풀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던 수도권 일부와 세종시도 규제 수위를 완화했습니다. 김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한 곳은 모두 41곳. 부산과 대구, 광주 등 5개 광역시와 경기 안성과 동두천, 양주와 파주, 평택 등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된 지역이 최근 주택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집값이 급등할 우려는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 달 전 11곳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41곳을 더 해제하면서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부동산 규제는 다 푼 겁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각종 세제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투기 과열지구인 인천 일부 지역과 세종시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 효력은 관보 개제가 완료되는 오는 26일부터 발생합니다. 대출과 또 청약 전매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 같은 부분이 완화되는 것 두 가지가 좀 크게 영향이 있다고.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유지한 가운데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볼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요즘 이렇게 근저당에 안 낀 집이 없다. 우리한테 할 얘기가 아니다. 집주인은 아예 연락 두절이. 최근 집값이 전세가보다 떨어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정혁진 변호사,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 피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겁니까?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보증보험 사고를 보면 2021년에 5,790억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금액이. 근데 올해 1월에서 8월까지만 5,368억 원. 거의 작년 수준, 올 상반기가 작년 수준까지 됐고요. 더 문제는 전달이죠. 8월 달이 1,089억 원입니다. 한 달에 1,000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올해 그 전세 사기 금액이 1조 원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의 2배씩 급증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예, 금액도 금액인데 이 피해가 유독 발생하는 지역이 좀 몰려 있다고 그래요. 어딘가요? 그 아무래도 수도권이죠. 왜냐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수도권은 전세 보증금 자체가 비싸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가 비율,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런데 이제 허그라고 하죠. 주택 그 도시 보증공사가 있는데 거기 통계를 갖다 보면 서울에서는 강서구, 인천은 미추홀구, 그리고 경기도는 부천시가 그 특히 깡통 전세 피해가 많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네. 그렇다 보니까 깡통 전세 늘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작정하고 사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제 갭 투자를 했는데 집값과 전세값이 떨어지게 되면 깡통 전세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집값과 전세값이 올라가 주면 다 상쇄가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면 원래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지역
주택까지도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전세 가격 하락 또 금리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뭐 전세 살고 이제 깡통 전세에 피해를 입는 부분은 이제 서민들이 많을 텐데 네네. 서민들은 진짜 그 급한 돈 아니겠습니까? 당장 나가서 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거를 해야 될 텐데 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급한 돈일 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이 거의 전 재산인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전세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임차인이 내는 그 보증금으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은 돈도 돈이지만은 뭐 이사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피해가 그런 쪽으로도 피해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통해서 그 보증금을 받으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일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사인 간의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보물이 부실하게 되면 손해는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컨대 이제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식으로 물건 그 가치 자체가 그렇게 하락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담보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담보를 하려면은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을 해도 되는데 그건 좀 번거롭고 비용도 드니까 대개는 이제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점유를 잃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전세 담보 자체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주의해야 되고요. 그다음 제가 봤을 때 제일 현명한 것은 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이 있거든요. 이런 상품을 특히 이제 빌라 같은 경우,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런 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예컨대 제일 우선적인 채권이 그 조세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세금 체납이 밀려 있다. 그러면 안 해줍니다. 그럼 이런 집에는 전세 계약을 하지 말고 꼭 그 집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월세 계약으로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점유 부분이 그렇다면 만약에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못 받은 상황이 되면 집에서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아 그게 아니고요. 살다가 또 잠깐 집을 옮겨야 될 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그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우선 변제력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런 경우들은 혹시 이제 특히 전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잘 아는 분들 뭐 변호사나 그런 분들한테 한번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세 계약할 때 꼼꼼히 정말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특별하게 꼼꼼히 따져봐야 할까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계약을 할 때 적정 시세가 중요하거든요. 적정 시세보다 전세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한 곳 의견만 듣지 마시고 두세 곳 정도 크로스 체킹하는 것이 좋고요. 세금 체납 때문에도 이게 경매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반드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선이다. 사고가 나면 내 전세금 온전히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고요.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흑우도 그냥 보증만 해줄 것이 아니라 에스크로 제도, 그러니까 계약금을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이게 계약금을 주인한테 입금해주는 문제가 된다면 주인한테 입금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아까 저희가 이제 리포트에서 봤지만 정부가 어제 이제 세종시를 제외한 수도권 외곽의 지혜를 규제를 많이 풀었잖아요. 자, 이것들이 지금 뭐 부동산 침체되는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좀 활력을 넣을 수 있을까요? 뭐 긍정의 의미를 찾자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니까 정부가 탄력적으로 규제 완화를 한다라는 시그널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는데요. 정부가 바라는 뭐 주택 시장 정상화와 거래 정상화는 사실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오를 때는 규제 지역을 지정을 하면 와,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구나 해서 투자 수요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같은 내리는 분위기에 해제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은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 규제를 풀까 해서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좀 약하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지역들 규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실외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서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발달에 있어서의 부작용들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신 것처럼 코로나 유행이 잦아들면서 정부가 방역 조치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개량 백신 접종도 다음 달에 시작이 되는데요.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 수 있을지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이제 실외 행사, 실외 집회에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추석 이후에도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사를 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계산을 할 때 마스크를 쓰는 조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특히나 우리 국민들은 이제 3차 접종 비율이 80% 육박하고 또 자연 감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하이브리드 면역을 갖고 있고 해외에서도 본격적으로 마스크를 다 자율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이제 실외 마스크는 뭐 감염의 위험이 매우 낮기 때문에 당연히 다 해제가 되어야 되고 실내 마스크도 순차적으로 저위험 시설부터 해제를 하고 해제라기보다는 자율화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그 백신들도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오미크론 개량 백신이 이제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분들이 좀 맞아야 될까요? 오미크론 개량 백신은 원래 기존 백신을 절반 넣고 오미크론 대응 백신을 절반 넣은 그런 이가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4차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분 중에서 뭐 3차 접종 후에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장애인 시설, 노숙자 시설에 있는 입소자나 종사자 그리고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들이 우선순위로 접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고민이 이제 기존 백신을 맞느냐, 새 백신을 맞느냐 이런 걸 텐데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존 백신인 모더나 백신과 지금의 오미크론 대응 백신의 차이는 중화항체 차이가 조금 높습니다. 기존 백신에 대해서는 1.22배 정도 그리고 우리가 오미크론 BA.1에 대해서는 1.75배 정도 한 달 후에 검사를 했더니 중화항체가 높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4차 백신 대상자고 접종을 원하는 분 중에 기존의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은 오미크론 대응 백신을 맞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내 마스크 언제쯤 벗을 수 있는 건가요? 실내 마스크를 벗는 것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환기가 잘 되는 공간 또 영유아 어린이들 그리고 임산부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나중에 대중교통과 의료 현장에서까지 벗는 것은 아마 내년 정도까지 갈 것 같지만 지금부터 저는 순차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항상 뭐 오미크론도 그랬지만 뭔가 코로나가 끝나갈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었잖아요. 그럼 이번에 오미크론이 끝나갈 것 같으니까 또 다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에 비해서 오미크론이 작년 말부터 거의 1년 가까이 하위 변이가 유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오미크론 자체가 전파에 최적화된 바이러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오미크론에 자연 감염이 되었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으로 강한 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완전히 다른 새로운 변이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중증 예방 효과는 이미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대응이 충분하다. 특히나 치료제가 앞으로도 더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가 지나고 내년 정도가 되면 이 코로나19는 감기 바이러스 5번째로 정착을 하면서 독감보다 낮은 치사율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독감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독감이 유행 중인데 사실 코로나 2년 동안은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지금 다시 독감이 유행하는 겁니까? 그동안 2년 동안은 거리두기 마스크로 우리가 바이러스를 침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나 고령층들이 독감에 우리가 면역이 없어진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남반구처럼 독감과 코로나 다른 바이러스의 멀티데믹이 유행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멀티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죠. 무슨 말이냐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지금은 진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영유아나 고령층들이 발열이 났을 때 코로나로 격리를 하게 되면 독감 치료를 늦게 되겠죠.
그러면서 중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마스크 자율화에 앞서서 반드시 선제 조건으로 코로나 이전의 의료 시스템으로 바꿔야지만 이 코로나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그 의료 시스템들도 코로나 이제 병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다른 병상을 좀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현재도 코로나 병상이 아니라 일반 병상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병실에서 바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의료 현장에서 우리 진찰을 하는 거는 저는 감염 위험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앞으로는 격리하지 말고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코로나 이전의 진료 시스템의 정상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제 코로나가 감기처럼 이제 된다고 전망을 좀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완전 종식은 안 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종식은 아니죠. 우리 독감이나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는 인류와 같이 가고 있고 이 코로나는 새로운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못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면역이 생겼고 치료제가 생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감기 바이러스로 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 독감 바이러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앞으로 이제 백신도 계속 맞고 관리도 해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바이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단지 고위험군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명 영화 제작가가 수개월 동안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적금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성이 싫다고 거부했는데도 수개월 동안 계속 문자와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서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연예기획사. 2000년대 초중반 인기 영화 시리즈와 드라마를 흥행시킨 유명 영화 제작자 50대 A씨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A씨가 이달 초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연락하기 싫다는 여성에게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견디다 못한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고 A씨에겐 스토킹범에 내려지는 잠정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스토킹 범죄에서의 잠정 조치는 1호 경고부터 4호 유치까지 있는데 A씨에게는 2호 접근 금지와 3호 연락 금지 명령이 모두 내려졌습니다. 손님 혹시 뵈러 왔는데 안 계신가요? 이번 주에는 제가 그랬던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하나도 들은 게 없고 대표님은 어떻게 입장을 한다 그냥 그런 말씀도 없었어요.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A씨는 해당 여성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전혀 아니라며 지인을 통해 물건을 보내달라고 연락한 게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 고른 아침의 한자입니다. 국가대표팀 훈련 중인 손흥민 선수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3달 앞둔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평가전을 위해 다시 뭉쳤습니다.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는 2번의 A매치 평가전을 앞둔 대표팀 선수들이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코스타리카와 그리고 27일엔 아프리카의 카메룬과 경기를 갖습니다. 3번째 월드컵에 나가는 주장 손흥민은 월드컵을 앞둔 평가전은 매번 어려웠지만 이번엔 특별히 준비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1년 6개월 만에 대표팀에 합류한 이강인 선수를 보면서 뿌듯해했습니다. 최근 좋은 플레이로 벤투 감독의 선택을 받은 이강인은 이날 훈련에서 누구보다 진지한 모습으로 땀을 흘렸습니다. 이외에도 황희찬과 김민재, 이재성 등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이번 평가전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줄 것을 기대해봅니다.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서울 15.9도, 대구 13.9도로 쌀쌀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쑥 오르겠습니다만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과 대구 25도, 부산 26도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북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안개가 빠르게 걷히고 나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푸른 하늘에 자외선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양도 적고 1시간 안팎으로 짧게 내리겠습니다만 수도권에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